자, 그러면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편은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것이, 적합한지,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텐데, 적합한지, 아까 여러 유형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조세, 저항,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지지층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로 밖에는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지금부터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이 많았어요. 저희들 주장이 꽤 과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과연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가능하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지금은 국민들 다수가 저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겨워졌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거의 한 1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올라타면서 경제사회적으로 시장 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성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민생의 불안의 문제가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힘겨워져서 지금 노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들, 그 다음에 생계가 막막해진 장년층, 청년, 할 것 없이 지금 기인 자살의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뭐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큰 변화, 소위 말해서 빅 체인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큰 변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제 조금 하는 걸 개선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과거 5년 전에 그래서 사항이었다면 그래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 정도로 큰 변화, 혁명이라고 해서 큰 변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시장 만능의 경제죠.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서 빠져 있고 경제 운영의 원리가 이 시장이 다 지배한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그래서 시장의 독점적 지배권자가 시장의 규율을 다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나 사회정책을 보면 이 분야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일부 골라서 복지를 제공해주는 전형적인 자녀주의의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뜻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셨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혁명 그러면은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물결이 이제 아주 심하게 치고 들어오고 양극화니 등등등등. 그래서 복지 안 하면 이제 못 살겠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막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명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유럽형 복지국가도 많은 사람들은 또 복지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는 개량주의다, 혁명적인 게 아니고, 혁명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 질서, 또 이제 그 시장 경제의 이 문제점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서는 복지제도를 통해서 해소를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더 안정적으로 잘 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좌파들이 이제 많이 비판하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를 하면은 노동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이제 이 체제 내화 돼버린다. 그래서 혁명의식이 약화되고 없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진보하려는 생각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화 태제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뭐 자본주의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복지제도를 마구 이제 보편적인 거를 다 이제 영역별로 다 확충하자 이런 것은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래하는 문제들 때문에 복지제도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추구하는 건데 네. 저희들이 지금 신자유주의를 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이 양극화 사회의 고통으로부터 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질적으로 발전된 단계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히 혁명적 변화다, 큰 변화다, 질적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아니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뭐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보세요. 네. 기존의 우리 경제 체제 자체가 시장 만능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민주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 경제와 개입주의의 조정시장 경제는 저는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경제 자체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또 다른 거이죠. 저는요, 시장 경제가 시장 실패를 거듭하면서 극단적으로 우리 경제가 빈 부익부로 양극화되고 그래서 다수 국민이 극단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시장 경제가 지금의 저는 처방이라고 바라보고 복지국가의 경제제도가 우리의 처방인 거라고 바라보는데요. 그거를 도입하는 걸로도 우리 경제사회가 크게 질적으로 저는 바뀐 거라고 보는 거고요. 선별주의 복지를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복지를 주던 곳에서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과 연계가 되면 저는 이것은 기존의 우리 경제사회의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질적으로 저는 다른 사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정통 좌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복지국가도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를 개량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맞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당분간 우리 한국 사회가 저희들은 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기존의 시장 경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은 당분간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복지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주거 복지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금 복지국가 혁명 이랬을 때 보편주의 복지국가 이거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하나의 안으로서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주거 문제라고 했을 때요. 저희들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 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주거권이 보장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몇 평 이상의 주거 면적을 가져야 되고 등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거권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것이지. 그럼 어떻게 그에 대한 예를 시장 자체를 저희들이 네. 폐지하자 이런 네. 이야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주거권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그거는 이런 거죠. 지금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15% 정도의 국민들이 최고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무주택자가 한 아니죠. 50% 정도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무주택자는 지금 한 40% 되죠. 주택 보유율이 한 60%가 되니까요. 그런데 40% 국민들 중에서 상당 숫자가 지금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반지하방이라든지 다가구 세대도 다가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가구라도 괜찮은 살만한 집에 살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옥탑방이라든지 정말 이게 사람이 주거하기 굉장히 곤란한 환경에서 주거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쪽방촌에 산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주거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산층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공공의 논리도 중요하고 또 시장의 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 임대주택이든 공공 임대주택이든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또 활성화해서 주거 안정을 확립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복지국가의 주거 정책인 거죠. 네. 그러면 뭐 또 이제 다른 하나의 또 예가 이제 될 텐데 요즘에 그 반값 등록금 네. 문제가 아주 뜨거운 네. 그 이슈와 쟁점이 됐는데 네. 이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그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또 보편주의가 적용돼야 되는데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시점에서 대학 가는 거는 서비스 이용하는 게 이제 등록금 내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없어도 공부하는데 아무런 차별을 겪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지금 그럼 반값 등록금만 하면 되느냐? 제가 오늘 이제 반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금 지금 800만 원 하던 것을 400만 원으로 까주면 그러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집 서민들, 자식들은 그 400만 원 금방 마련할 수 있냐? 자,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400만 원 돈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대학 그 교육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저는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라고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등록금 없이 네. 그건 누군가 시키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누군가가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내는 방식의 하나로 등록금 완전 후불제를 도입하자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완전 후불제. 완전 후불제 이자는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 등록금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등록금 수준이. 2등이라고 그러죠. 2등이죠. 미국하고 뭐 조건이 달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거품을 빼야 됩니다. 이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사학이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되겠죠. 이게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정부 재정을 대학에다 투입해야 됩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공적 재정이 들어가야 정부가 대학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대학도 더 많은 돈을 내놓고 정부도 대학에다 직접 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저는 등록금 거품을 상당히 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는 완전 후불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서 원금만 갚는 거고 이자는 국고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해내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게 완전 후불제 입장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다 이래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